이번 총선에서 인천, 중구, 강화, 옹진에 도전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인사가 늦어요?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저희 같이 합니다. 세트로. 배려의 아이콘이십니다. 배려의 아이콘. 그렇구나. 아니, 우리 그 이동학 최고위원은 네.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예. 방송국에서 작년에 지나다가 한번 뵙고. 스치듯이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네.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 저희가 연대 인사, 평화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출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기후 정치와 초고령화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2년 반 세계 여행도 했고 그 여행이 아니라 실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갔다 와서 쓰레기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고 글로벌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임 따끈따끈한 제가 신간 편의점장 주님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뭐 배울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재밌겠다. 떠나는 도시 모이는 도시. 저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 세계 도시는 위기에 빠지는가? 네. 우리나라 저만 주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또 안 보이는데 슬쩍 전수 받았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멀다.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쉽지 않은 지역구 아닌가요? 네, 어려운 지역구죠. 험지죠, 험지. 네, 당선된 적이 없었던 지역이고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네네. 또 안보 경계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이 있는 또 영종도를 포함한 이제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한번 가서 이거를 험지가 아니라 이제 격전지로 좀 만들고 승기를 따내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좀 믿음을 당원분들께도 시민분들께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막상 돌아보니까 어때요? 일단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정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했던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시고 음료수 막 주고 가시고 어디에서 봤어요라고 하면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주시고 가시고 그런 일들도 있어서 약간 힘을 받고 응원을 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언론계에 보면 영종 하늘신도시? 네, 하늘도시. 하늘도시. 거기로 이주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퇴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살기가 너무 좋다고 영종도가. 그리고 또 서울 나오기도 교통 너무 좋아요. 교통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은근히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이동학 최고하고 어떻게 개인적 인연이 좀 있으시죠? 저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하고는 그 정치개혁 2050을 또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아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인데 어떻게 같이? 이제 초당적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좀 같이 내자라고 해서 저희의 그룹에서는 가장 이제 제일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시는 이제 좋은 선배님이시고 사석에서는 이렇게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여의도에서 가장 들어가면 일 제일 잘할 저는 정치인이라고 제가 감히 제가 항상 이렇게 평가하고 다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의석 갖고 양보하면 형님한테 저는 저보다 진짜로 저는 진심으로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너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으신 분이신데 이게 참 지금 너무 바깥에 오래 계셔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심지어 제 이름을 신인구로 지금 개명을 할 정도로 이 인구 재앙이 심각합니다. 저 법원 가서 이름 바꾸기로 저희 어머니한테 양해도 구했어요. 너무 심각해서 인구 문제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신인 구로 앞으로 부를 때마다 그냥 인구하면 제가 인구하면 재앙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도 심각성을 느끼는데 드립 연구소가 다시 또 발동이 되고 있어요. 대기실에서 저도 생각한 거는 나도 그러면 이름을 인구학으로 바꿀까? 별명이라도 그렇게 바꿔볼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참 준비가 이 책도 읽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늘 응원하는 좋은 형님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둘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저 세계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세계 여행을 왜 가요? 막 그랬더니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연구하고 어디에 천착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참 만만한 분은 아니다. 저분이 정치 세게 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저도 이 책 잘 보겠습니다. 네. 경선을 해야 되죠. 네, 경선해야 됩니다. 몇 분 있으십니까? 저 외에 세 분 정도가 더 계시고 총 4명입니다. 네, 근데 오늘 발표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가 안 됐어요.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뒤로 계속 밀린다는 건 관심이 없거나 혹은 뭔가 또 다른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또 생각을 전략 들게 하고. 지역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후보들이 험지니까. 많을 때 험지기도 누가 딱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어쩌면 네. 지도부가 편의점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편의점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은근히 저희가 보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보세요. 저희 방송을.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거기서 봤다고 들었어요라고 뭐 인사를 오랜만에 받았다 이런 연락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잘해야 된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설 연휴 보내고 오셨을 텐데 자, 우선 우리 신 변호사님 그 가족들 만나서 정치 얘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은 저희 가족들은 정치의 초고관여층이고요. 초고관여. 예, 뭐 저희 그러니까 진짜 정치에 관심이 저 때문에 더 많아지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어머니가 출연하는 모든 방송을 다 보시네요. 예, 관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엄마가 매니저야. 아니 근데 참 지금 저도 주변에 민심을 많이 들어보면은 정말 나라 걱정을 심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언제나 늘상 있었던 것처럼 나라 뭐 경제 늘 안 좋고 어렵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이거를 정말 국민들은 이 삶으로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장 그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이 정치권이 좀 엉뚱한 일들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거의 뭐 정치에 대해서는 체념이 아니라 거의 초절망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설 밥상에 올라갔던 얘기들은 뭐 양당에 대한 비판이 이제 워낙 많고 늘 했던 얘기니까 많이 안 나왔고 좀 신당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좀 우려점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도 열심히 빨리 좀 좋은 당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라는 덕담까지 있었습니다. 준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빨리 창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저도 빠른 성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 뭐 설 연휴 직전에 천공 영상이 또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2025년 통일설 얘기를 하면서 뭐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국민들 모르게 해야 된다, 이 통일은. 그리고 눈 깜짝할 마음, 눈 딱 뜨면 딱 통일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 또 통일부 장관이 그 이른바 이제 자유북진론,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또 어제 그제 공개된 그 인재개발연구원장의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 또 대통령이 전쟁에 관심이 많으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보니까 전화 인터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접경 지역에 있는 섬, 백령도도 있고 연평도도 있고 이게 이 지역구예요.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뭐 이런데. 강화도. 그리고 제가 이제 해병대 이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게 김포와 강화도와 연평도, 백령도에 쭉 그 서부전선을 막 하고 있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섬에 있으신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면 사실은 정부가 좀 조장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언론하고 정부에서 약간 의도적으로 자기네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이렇게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느낌마저도 이제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나 뭔가 의도적인 느낌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저는 정부가 이뭐 1, 2년 전부터 이미 총선을 약간 북풍몰이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간파한 수라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다른 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이게 김건희 여사 백 받을 때
녹취록 그 영상에서 이런 게 나왔잖아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북한 문제, 맞아요. 남북 관계 한번 신경 해보겠다. 쓸 거다 뭐 이런 게 그게 딱 천공 영상이랑 뭔가 이게 맞물려 떨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우리 저 해외 나가는 거 취소하면서 맞아요. 예. 네, 독일 북한 때문에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안 간다라는 또 이 걸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면서 뭔가 우리가 다 간파하고 있는 그 수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분들 정말 창의력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보 문제 때문이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독일에 가서도 외교를 하고 아니 뭐 해킹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의 이런 국격을 더 망가뜨리면서 수년하는 게 더 안보에 우리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실의 뭐 행정관이 뭐 북한 해킹 당하고 뭐 이런 메일을 또 개인 메일을 쓰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도처에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한 것 같다. 이동학 최고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자존심 상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존심? 저는 실제로 설 때 집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열심히 지역을 돌았어요. 왜냐하면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 경제가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설에는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항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년의 수를 다 회복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노동자들 몇만 명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항 경제권이라고 하는 상권이 살아 움직이는 곳인데 저녁 때 이제 술자리 같은데 이제 쭉 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뭐 어렵다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친구들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높아가지고 빚 갚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나 이 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자기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주고 신경 써주고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족 문제나 이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대처를 굉장히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이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심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연휴 마지막 날 그 인천 계양 을에 가서 뭐 동네 민심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화가 나 계시더라. 저희가 또 내일 광주를 갑니다. 그래서 내일 광주에 가서 민심을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여하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이런 논방, 뭐 이게 공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들,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판단하고 어떤 정당에 또 어떤 표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지금 녹록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심판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죠. 윤석열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데 저는 좀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응징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미 민심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 대통령의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을 KBS와의 녹화 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이 연속성까지 거의 국민을 지금 우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이 워낙 다 엉망이다 보니까 뭐 찍을 데 없지. 그 우리밖에 못 찍잖아. 라는 굉장히 그 배째라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의 정치 행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때리기 정치입니다. 때리기 정치. 때리기 정치. 근데 그동안에 노조를 처음부터 많이 때려왔었고요. 악마화 정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때리기는 지금도 여전히 되고 또 내부 경쟁자들 뭐 수도 없이 때렸죠. 이건 뭐 당무 장악이라고까지 됐고 방송국 때렸죠. 이제 남은 때리는 것이 지금 의사들 좀 한번 때려가지고 넘어가 보겠다. 저는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토의가 필요하고 일정 부분 늘릴 부분은 늘려야죠. 근데 이걸 1년에 2,000명씩 늘려가지고 5년간 10,000명을 늘리겠다? 이거는 그 10,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교육 부분이나 의료계에 미치는 이 파동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때리기 정치라고 이제 또 남은 때리기가 이제 북한 때리기 아닙니까? 북한 때려가지고 진짜 이제 뭐 국지전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오는 건데 누구를 때리고 청산하고 악마화해가지고 그 반사적인 이익을 노려서 정권을 유지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강력 응징이 필요하다. 저기 합니다. 조금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 모습을 딱 보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 뭐 이 정부 여당이 이겼을 때 앞으로 3년간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을 대통령 시기에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던져놓고 사실상 던지기로만 지금 총선 앞두고도 던지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는 때리기, 여기는 던지기. 수두룩하게 투수만 존재하는 힘인 거예요. 호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볼을 받아줄 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 팀 선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3년도 뻔하다. 네. 가장 힘이 있을 때 사실 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아마 완료까지 해냈다면 네. 이번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실정에도 불구하고 네.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정부구나라는 인식을 줬을 텐데 2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맞아요. 지금 계속 공만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삼진 아웃 상태에 될 상황이고 국민들은 그 아웃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심판론 들고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운동권 기득권이 있죠. 그 민주당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남의 당에서 왈가왈부를 하는지가 우선 문제고 네, 또 네. 하나는 아니 운동권을 심판하자 그러면은요 네. 역으로 그러면 뭐 김근식 위원장도 심판해야 되고 뭐 하태경 의원도 심판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원희룡 말이 안 장관. 되는 거예요. 네. 원희룡 장관도 심판해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정부를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즉 검사들이 들어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검사를 심판해야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 운동권에 기득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은 민주당 안에 아마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체적으로 당이 개혁을 하면 네. 집권을 할 것이고 또 개혁 못하면 또 야당 하겠죠. 근데 네. 그걸 왜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를 하고 걱정을 해주죠?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자당에도 본인 네. 당들에도 지금 운동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도대체 구도를 어떻게 짜자는 건지 매우 이거는 어리석은 프레이밍이다 저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우상호 의원이 그 시사인 그 김은지 기자의 뉴스인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 당에 있는 운동권들은 심판 안 하고 왜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들만 심판하려고 동료 그러냐. 시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료 시민에 따라서 그 심판의 기능은 네, 왔다 갔다 어머, 합니다. 세상에. 예. 동료 시민이 아니라서. 이건 그렇구나. 다른 포석이라고 봐요. 어떤 그러니까 포석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감을 사서 네. 본인들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타기. 그렇죠. 그 포석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먹히는 프레이밍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네. 그 대체제가 좋아야 돼요. 이 사람 빼내고 이 사람으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 정치를 네. 바꾸건 예. 뭐 지금의 현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건. 근데 그러한 대체제들이 지금 약간 다 함량 미달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찍어주자라는 감정이 안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대체제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검사 공천이다 혹은 양지 찾아간다 다 이런 걸로만 예. 지금 다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수가 좀 먹힐까 싶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그 한심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죠? 그 40년 지기 석동현 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컷오프 시켰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실 공천 개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방금 나온 보도를 보면 공천을 진행하는 중에 컷오프 기준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 지난 총선 때도 인천에서 호떡 공천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민경욱 후보하고 민현주 후보, 원래 민현주 후보가 결정된 그거를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민경욱 줬는데 결국 낙선한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 이거 반발 없겠습니까? 갑자기 하다가 중간에 공천 룰을 바꿔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호떡 공천이 과거에 이제 김용호 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 사단인데 네.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저는 그때도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그 1차 대전이 뭐 약속대로 했다 뭐 말이 많았는데 네. 왜 권력 투쟁이 없겠습니까? 네. 권력 투쟁 없는 정당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호떡 공천이 일상화되고 최근에도 이제 송파 갑지역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건데 네. 석동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네. 그 민주평통 사무처장 네. 서강까지 지내신 분인데 네. 이분이 지금 컷오프를 당하고 물론 네.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배현진 의원이 작동시키고 있는 송파의 소위 말하는 삼남매 그래서 가불병 같이 뛰자라는 거거든요. 송파 삼남매. 그 본인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뭐 남매인지 뭔지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남매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예. 그분들끼리 팀을 짜서 움직이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의 영향력이 예.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이 누구랑 손을 잡겠습니까? 네, 송파 삼남매가 누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 박정훈, 그 TV조선 앵커랑 TV조선 박정훈 그다음에 이제 앵커. 배현진 앵커. 의원이 가장 예. 중심에 있는 예. 것 같고 이제 병지역에서는 김성용 행정관을 예.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지금 어쨌든 움직여야 될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천 달라고 이 라인업을 가져가기에는 일단 배현진 의원부터 홍준표 시장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좀 이렇게 그래도 배현진 친윤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친윤도 네. 초기 친윤이 있고 초기 친윤. 또 아닌 분이 있고 하니까. 예, 근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내에서 홍준표 시장 쪽 사람이고 또 경선에서 세게 붙었기 때문에 네. 원래 원조 친윤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만큼 네. 윤석열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나시고 경로를 더 하실 수밖에 없기 또, 때문에 네. 지금 독일도 안 가는 데에는 네. 전 이런 당내 갈등 요인도 좀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추측도 해봅니다. 독일 왜 안 갔을까요? 저는 독일을.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거를 네.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견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완벽하게 장악됐다고 보거든요. 완벽하게 장악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난 두 차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고 네. 한 차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사실상 이제 물러나게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고 그 뒤에도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잡음이 나오니까 네. 서천 화재 현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네. 현장으로 네. 불러가지고 사실상 고개 숙이게 하고 나중에는 대통령실까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왜 안 갔냐? 지금 이 부분을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송파공천 같은 경우도. 네.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인사를 총선 이후에도 사실 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포석을 사실 저는 눈에 보이는 포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신경 쓰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리고 저쪽에서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대중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정이 좀 가고 없을 있다는 뿐인데. 거죠. 매정하지 못할 뿐인데 네. 확정하지 못한 건데 왜 못 근데 나오지? 못 나와. 왜 못 나와? 그게 텔레비 왜 못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정확한 시그널을 준 거죠. 네. 네, 300만 원짜리 받아도 돼요 이제? 받아도 되고 왜냐면 이 카메라를 들고 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면 네. 지금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네. 새로운 법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네. 새로운 법리. 네. 100만 공무원 그렇게 해도 매정하지 못하면 받아도 되는 거야. 네,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그 일선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컨대 뭐 요만한 거라도 민원인이 갖고 오면 그 큰일 나는 거고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절대 저희 그런 거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새 그런 게 조금 무너졌다는 제가 소식은 듣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큰일이에요. 조직이나 네. 뭐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윗물이 네.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뇌물 혐의가 드러났는데 명백하게 카메라에 포착돼 드러났는데도 이걸 수사를 안 하고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네. 국민들 앞에 뭐 정이 없어가지고 매정치 못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이 너무 많으시군요. 뇌물 범죄를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거니까 네. 참 이런 식의 뇌물 범죄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네. 대한민국은 불명예지만 이제 뇌물공화국 되는 겁니다. 뇌물공화국이죠. 이거를 처리하지를 않는데 네. 그럼 김건희 여사 통해 가지고 다 뇌물이 들어가죠. 네. 안 막는데 정이 지금도 계속 매정치 못하실 거 아니에요. 임기 사람 끝나고 성정이. 임기 진짜 끝나고 큰일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뭐 이 명품백 홍보대사로 나가시려고 그러나 전 세계적 지금 홍보대사가 돼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네. 언론이 다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뇌물공화국이 되면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국민들이 자존감이 자존심 상할.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이런 나라의 국민이었어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것 좀 변호사님이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명품백 얘기 나왔는데 300만 원짜리 그냥 매정하지 못해서 그냥 받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앞으로 아주 그냥 아주 매정하게 단칼에 자르겠다라고 대통령이 결심을 했어요. 이걸로 끝내는 분위기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네.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김정숙 여사가 무료 수영 강습을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그 경무관이라고 합니까? 네. 그 이제 경호해야 되는 경호관한테 무료로 그 수영 강습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 검찰 수사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은 뭐 김혜경 여사의 건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뭐 네. 기부행위를 어겼다 해서 이제 지금 뭐 기소 들어가 재판받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공선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뭐 아마 김영란법
그리고 뭐 좀 더 강화된 요건으로 한다면 이제 뇌물 형사법이죠. 그러니까 네. 형법. 이게 다 지금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들에게 드러난 가장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줘 버리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네. 오히려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네. 사실 법 위반 여부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모든 수사력을 다 동원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구분이 없고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법 적용 기관이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법 위반을 처리하면 될 일인데 이게 지금 다 정치적으로 오염이 돼버려가지고 네.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전 이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뭐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 뭐 수사 받으면은 법정에서 뭐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방어권을 유지하면서 행사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은요 직무유기 네. 내지는 직권남용 수사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네. 검찰과 공수처 네. 이 담당 공무원들 네. 책임이 있죠. 네. 직무유기 책임이 있죠. 네. 전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요 사안을 앞으로 잘할 테니까 넘어가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두드려 팼습니다. 네. 두드려 패면 그 사람 당연히 상해죄든 폭행죄든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이번 거는 넘어가고 앞으로 안 때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뇌물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수사 안 하면 안 하는 것까지도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네. 기간이라 이슈가 막 희석이 됩니다만은 네. 저는 이 명품백 부분에 한해서나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네. 끝까지 예. 다 파헤쳐야 된다. 덮어준 예. 사람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정의 공정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법치를 세우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출범한 정부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입장은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냈고 그리고 자당 국회의원들의 배우자랑 같이 이제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냈었다는 걸 이제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물론 잘못했다면 저는 그것도 이게 본인의 입장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자세와 태도는 네.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23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대선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총선 바로 앞두고 이런 식으로 뭐 공소시효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기소하는 게 맞는가 이게 다 정치적으로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이게 아까 형평성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이거를 올바른 잣대로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초과 삼간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제가 변호사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금품을 예컨대 그분은 또 경찰이에요. 경원. 수영을 배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수영을 배웠어요. 그럼 그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수영을 배웠다. 그러면 위법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강습료를 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사실 법 위반을 논하긴 참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가 착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또 수사기관의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김정수 여사가 대응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아니 그 수영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에 그 본질이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뭐 어떤 형태로 배웠는지도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 안 나와서 법 적용이 매우 어렵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다 우리가 인격이 다 혼재돼 있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수영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무슨 뭐 뇌물을 줬다거나 네. 이게 그 무형의 이익도 당연히 뇌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작용을 했으면 모르지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시비를 걸 사법적으로 들어갈 일이냐에 대해서부터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안은 명백하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렇죠. 뇌물을 주면서 또 김건희 여사가 그 안에서 뭐 통일정책 얘기하고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까지 다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 사안을 지금 둘이 동치 놓고서 비교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 네. 김정수 여사 사안은 오히려 수사를 하고 네. 수사를 정말 더 해야 되는 건 오히려 수사를 안 해버리면서 정에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김정수 여사님께 네.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그냥 똑같이 논리를 쓰세요. 그냥 매정치 못해가지고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김정수 이건 넘어갈 여사도- 수밖에 없어요. 끊어내질 못했다. 내가 네. 더 정에 취약한 사람이다. 나는 알고 보면 내가 더 나 동물도 내가 예뻐하고 아니, 대한민국 더 대한민국 너무 훈훈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래서 따뜻한
핫한 나라. 그러니까 뭐 그 네, 뒷부분은 우리에게 사랑이 제가 필요한 거죠. 그 뒷부분은 네. 제가 해학과 풍자로 풀었지만은 네. 이 부분은 법률 적용을 하기가 네. 사실 좀 민망해서 제가 물론 변호사지만 네.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런 무료 얘기를 하는 수용 겁니다. 방식.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가르쳐 해야 줬는지 돼? 진짜.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검찰이 앞으로 압수수색을 또 얼마나 할까? 저는 또 이게 무료 수용 강습 때문에. 네, 그렇죠. 무료- 김혜경 여사도 이것 때문에 거의 159, 이제 120곳 별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별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별건 그거죠. 수사.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검찰이 누구 편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거잖아요.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거 뭐 파우치든 백이든 뇌물이에요. 네. 이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김정숙 여사 명품 입은 거. 네. 명품을 입었든 안 입었든 명품 입는 게 죄가 아니에요. 네.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명품을 갖다 주면서 네. 공적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이 문제인 거지. 네. 명품을 저도 입을 수 있고요. 네. 누구도 다 입을 수 있습니다. 뭐 네. 한동훈 위원장 말 맞다나 뭐 스타벅스를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다. 서민들이 다 가요. 명품 못 입는다. 이런 논리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정숙 여사가 명품을 입었든 안 입었든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명품을 뇌물로 썼다라는 게 지금 화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근데 이걸 어디다 대고서 지금 물을 탑니까? 물을 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대고 물을 탑니까?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는 어떤 논리는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리가 안 되면 아니, 국제사법재판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아닌데 네. 어떻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그러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한 얘기다. 김건희 여사가 V1이란 얘기냐?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 대통령 기록물 얘기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닌 거를 자꾸 쉴드 치려다 보니까 엉뚱한 논리까지 오다 보니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다 국민들의 몫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는 거고 결국 저는 이 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일 못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대통령 혼자 가야 되는데 또 대통령 혼자 또 어려워요. 영부인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찬 결국엔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국빈 일정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그 난감한 정부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국제사회의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저 아르헨티나, 칠레, 남미 언론까지 여기서 가려면 얼마 걸려요? 한 36시간 걸리죠. 꽤 가죠. 한 번에 못 가는 한 번에 못 가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게 먼 나라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독일을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 와중에. 저는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전 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네.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 쪽으로 논쟁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본질이 명백한 거예요. 네. 뇌물수수. 뇌물수수의 장면이 포착됐다. 근데 포착이 됐음에도 수사를 안 하는 거는 그 안 하는 수사기관 자체도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나 뭐 그런 거랑은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다. 조금만 붙이면 어쨌든 마일리지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정부 들어서 이게 저희가 뭐 복수를 계속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눈에 보이는 명백한 것들이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발각이 안 됐으면 우리가 몰랐겠죠. 근데 계속 뭔가 증거들이 나오고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일리지로 하나씩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리 안에서 그 전 정부, 그 전전 정부 다 수사해가지고 사실상 다 집어넣는데 그런 정부, 그런 실정들을 본인들이 다시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일리지로 지금 언론에서부터 사람들의 인식에서부터 다 쌓이고 있다. 이걸 아니 그러면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에 뇌물 혐의든 부패 혐의든 수사를 해서 다 깜빵에 보냈으면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본인의 그런 치부들이 지금 드러나면 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뻔뻔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걸 하나 또 추가하면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지금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지금 파헤쳐야 될 의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미 명품백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매듭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을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 낮추려고 양두구육 역할을 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네, 저는 제가 아까 진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번 다른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속내를 여러 인사들이 내비쳤어요. 아, 그래도 같이 해온 시절이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다. 대통령한테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수도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들이 막 내비쳐지다가 지금 일거에 모든 게 다 정리됐죠. 대통령 2번 만나고 대통령실장 한번 보내고 그런 시그널이 정확하게 됐고 이번에 KBS 방송 대담도 저는 사실은 그런 시그널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지층과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명품백과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 부분이 양두구육 시즌 2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진압이 된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진압이 된 거고 양두구육 시즌 2고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서 김건희 여사 가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그 법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법카로 일제 샴푸, 초밥, 과일 1,000만 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이시니까 팩트 체킹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것도 지금 법카권은 기소도 안 했잖아요. 이번에 기소 안 했어요. 밥 먹은 것만 했거든요. 그것도 10만 원이라고 지금 언론에 뿌렸잖아요. 원래 금액이 7만 8천 원입니다. 7만 8천 원.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먹은 거 2만 6천 원 본인이 결제했어요. 그럼 나머지 5만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올림한 거예요. 진짜 꼼꼼하게 이걸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만 2천 원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게 정치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법카 문제 그렇게 지금 벌써 대선 때부터 지금 불거졌던 건데 대선 때 경선할 때 원희룡 후보가 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정치 보복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년 12달 동안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했던 거에 그대로 부합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법카 문제 또 아마 이 총선 앞두고 이 문제를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형평성 자체를 잃어버린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국가 폭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공직자들을 상대방한테 이런 식의 잣대를 적용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지선다로 물었어요. 1. 나는 안 먹었다. 사실 과일을 안 좋아한다. 2. 내가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는 맞는데 다 이러고 살지 않나? 3. 사실 과일 다 정진상 김용이 먹은 거다. 4. 내가 먹긴 했지만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답변해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이제 그 상태로 따지면 굉장히 전 중증이라고 보는데 그 여의도 금쪽이처럼 제가 이제 별명을 줬어요. 한쪽이라고. 여의도 한쪽. 한쪽이. 여의도 한쪽이. 여의도 한쪽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정말 그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야 이렇게까지 정치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밖에서 금쪽이 역할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랑 무관한 일이니까. 근데 공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판을 혼탁하게 수준 떨어지게 만드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떠들든지 거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본질을 자꾸 흩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집권 세력이고 그 집권 세력의 명품 수수 뇌물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이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분노해야 될 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타겟을 해서 양두구육 얘기하고 자꾸 논점을 흐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신났죠. 한쪽이 신났죠. 나와가지고 뭐 얘기만 하면 또 기사 도배가 되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물타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국격이 아까 추락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국격도 추락했지만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서울중앙지검 가보세요. 중앙지법 많은 사람들이 죄져가지고 지금 법정 구속됩니다. 그럼 그분들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 힘이 없어가지고 권력이 없으면은 빵만 훔쳐도 그럼 다 감옥 가가지고 죄를 받고 그거 맞죠. 근데 이렇게 권력 있고 하면은 명품백 받아 먹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건 제가 아까 진압이라는 표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수년 동안 팀을 이뤄서 같이 검사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때를 보면 이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약점을 딱 잡아요.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망가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쫓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역시도 저는 10수년간 같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같이 했고 그 네. 안에서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네. 지켜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 특수부 하나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 검사를 다 일반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권을 아주 희화시키고 혼탁시키는 이 특수부 검사 출신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저 정말 이번에 국민들께서 더 관심 가지시고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암담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뭐 경제, 민생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두 진보 언론의 일면 톱이 네. 기후와 관련된 그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후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캠페인이 소개가 됐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세트 플레이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윤석열, 김건희 가리고 뭐 본인들이 앞서서 막 이렇게 교란시키는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네. 나름의 이제 또 각을 세울 때는 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네. 차원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세게 한번 질렀다가 후퇴를 하면서 이번에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세력 네. 그리고 또 구세력 예. 윤석열 대통령 예. 중심으로 했지 예. 그 갈등의 한 복판에 현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선에서 만약 축구로 비유를 들면 네. 축구 경기장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들어갈 때 나는 여기서 만약에 포석이 그러면 나는 내 포지션은 골키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어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격만 하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다 그러는데 근데 골대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이든 뭐든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수락했고 들어가자마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네.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10명이 야, 너 왜 거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대가 지금 다시 빈 상황으로 빈 지금 가고 상황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경기는 네.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도 사실상 이거는 약간 허수아비 감독 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경기장 말고 따로 밖에 이제 다른 감독이 따로 있는 거고. 경기장 네. 밖에 다른 감독이 따로 있다. 네. 누구예요? 다 아시는 그분입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공이 지금 공천, 뭐 단수 공천들 그리고 경선 지역들 이렇게 발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석동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컷오프가 됐잖아요. 40년직인데. 그러면 또 하나는 그리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여기도 당초에 이제 강남을에 손을 들었는데 당신 거기 안 되고 경기도 수원 쪽 알아봐.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윤심 공천에서 한심 공천으로 넘어가면서 당의 주도권은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히 쥐고 가는 거다. 사실상 윤석열의 시대가 저물고 한동훈의 시대로 가는 거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그런 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신구 권력의 갈등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부 이렇게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는 아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잠시 지금 좀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천 국면에서는 최종 주도권은 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동현 컷오프와 이원모 재조정을 통해서 네. 일부 대통령실이 좀 밀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은 네. 전 요거 자체는 네.
약간의 그 연막 비슷한 거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을 지금 가지고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번 총선에는 저는 큰 흐름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보 전진이와 일보 후퇴 같은 거죠. 앞에 했던 거는 눈에 보이는 포석들인 거예요. 이 포석의 이 통찰을 뚫고 지나가서 보면 뒤에 수가 뭐냐. 앞으로 이제 영남공천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지들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선별은 했을 겁니다. 이번 총선 때 희생하는 그림에 서야 될 사람 대통령실 인사들은 누구인가. 이걸 정해놨을 것이고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또 정해놨을 거예요. 그 뒷포석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포석은 마치 대통령실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 특혜 없었고 이런 연막을 계속 지금 연막 전술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딱 등장했을 때 야, 앞에서 이런 거 다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포석을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한동훈 손잡고 만세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러저러한 사술은 있겠으나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서 국회에 입성시킬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큰 틀에선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뭐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뭐 짜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전 보여지지는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당의 차기 권력으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세력들이 또 형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주도권 하에 저는 지금 다 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TK 어떻게 될까요? TK는 뭐 양지 공천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게 대통령실이 대거 갈 거다? 네, 대거 갈 거라고 보고 지금 중진들 빼내고 있죠. 이거는 사실 이 시나리오는 1년 전, 1년 반 전부터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남의 중진들을 뭐 이렇게 그만두게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재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구를 뜨게 할 거다. 그 지점에 누가 가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앞서 얘기하면 석동현 처장이나 뭐 예를 들면 이원 뭐 이런 분들 추후에 총선이 끝나고 어떤 자리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자리로 또 가게 될 거예요. 김성태 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얘기가 있겠죠. 딜이 끝났겠죠. 바로 입장 발표를 하잖아요. 마치 그 좀 반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인정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는 결국엔 그런 뒷포석이 다 두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남 역시도 저는 그런 포석들을 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듣기로는 공기업 사장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정부 기관, 뭐 어차피 말년이고 내각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남 중진들의 경우는 어차피 말년이고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 뭔가 뭐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한 거잖아요. 이거 차기 주자가 너무 조기 등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당내 장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일대 결전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한동훈 위원장 와서 한 달 하는 거 보니까 여의도 한쪽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의도 한쪽이 오늘 여의도 한쪽이 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그 폭풍 같은 인기나 그런 거품 같은 인기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와서 한 달 해보니까 이건 뭐 인물로서는 거의 지금 실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자리도 많고 임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당내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못 보여준 지금에 와서 보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권 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세력이 없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 저희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평가를 했는데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당사자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가요? 네, 아니요. 이제 저는 뭐 두 가지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죠. 당연히 이제 또 윤석열 정부의 반감에 기대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출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간 이유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질 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양지만을 다 가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가 없죠. 야, 쟤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살려고 발버둥만 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친문이건 지금 뭐 무슨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갈등 뭐 이렇게 언론에서만 나오기도 하고 되잖아요. 친문이건 뭐 친명이건 저는 몸을 좀 더 던지는 방향의 그림이 그려져야만 민주당이 이기는 승리에 이제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설 명절 전후해 가지고 대표가 뭐 전화를 했다, 누굴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행보 설득하기 위한 행보 이런 것들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뭐 나서지도 않고 계속 뒤에 사람들 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시키기 위한 이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중진분들이 기분 안 나쁘게 어쨌든 당 대표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책임하에 자기가 이제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뭐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 이런 비판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적절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국에는 지금 전반전이 이제 시작된 건데 공천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그림이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그 그림이 정확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는 하나 소구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후 문제라든가 초고령화 문제라든가 우리가 어젠다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앞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젠다들을 탑재한 인물들이 정확하게 그 공천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아 저기는 뭔가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공천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 자리도 많이 없고요. 또 다선 의원도 많은데다가 이 정리해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 정리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같은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아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저는 공천이 민주당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개혁신당이 보수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버전 1이고 지금 버전 2로 바뀌었죠. 근데 버전 2는 개혁신당인데 제가 볼 때는 가운데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개혁 진보신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 나눌 때 지금 진보 쪽, 그러니까 소위 말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이 대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혁 진보신당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수에서 나오니까 민주당이 속으로는 좋았겠죠. 개혁신당 응원도 많이 해주고 아 그래야 국민의힘 표가 갈라지니까 어부지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대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뭐 국민들이 저는 뭐 좋게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에 타격을 줄 힘은 가진 거거든요. 지역구에서 특히 그렇다 보면은 수도권 격전지가 되게 많고 거기서 아마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 할 텐데 공천을 잘못해서 본인들 사람들도 떨어져서 무소속 출마하면 부담이고 또 지금 뭐 개혁신당도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 계열로 선거를 치르면 또 민주당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건 또 갑자기 어부지리 국민의힘 심판해야 되고 응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또 어부지리를 받는 사실 이 구도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제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몇 표 차이로 뭐 다 5%예요. 5%. 그렇죠. 갈리는 지역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민주당의 이제 공천을 잘못하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지역구들이 우후죽순 많아질 수도 있다. 공천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정말 숙고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사람 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욕심이 있겠지만은 공천 잘못하면은 지금 너무 민주당이 위험 요인을 너무 지금 구도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만든 요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낙연 대표 분당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또 개혁신당이랑 합치면서 이제는 정말 진보 색채를 가진 개혁신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주당의 위험 요인이 또 돼버린 거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속에서 살아있으면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다음번에 대선 주자로 다시 나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일단 많이 내 주변에 같이 함께하는 동지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있으실 텐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숫자 많았는데 민주당 졌잖아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숫자 많았던 이낙연 대표가 경선에서 졌잖아요. 7명 딱 데리고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 속에서 살아있으면 저는 그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 숫자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 살아있을 만한 민주당, 국민 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리더 이재명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경선 이 공천이 잡음이 많이 나오거나 혹은 뭐 명심 공천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도배가 되게 된다면 이번 총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번 총선 민주당이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을 둘러싸고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이 많은 그 막이 있더라.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 지도부 안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컨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원하지 않든 정치적 상황이 돼버렸고 일종의 상징성 같은 게 이제 지금 막 이제 부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저는 공천을 안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네. 근데 공천을 주는데 네. 공천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상대방의 어떤 카드를 보고 그거에 비견될 만한 카드로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성동 갑 네. 중구 성동 갑으로 찍어놓고 나 여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태도를 임종석 실장은 약간 후퇴시켜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된다. 그 태도를. 당 입장 당에다 맡겨야 된다. 그리고 당에서는 컷오프까지 뭐 완전히 그냥 공천을 안 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파열음이 있기 때문에 선거는 어쨌든 내부를 다지고 확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내부를 다지는 거에 대해서 분열 요인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챙기되 실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두 가지 포석을 다 둘 수밖에 일종의 없다. 험지 출마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사정은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그냥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참 공천 때마다 이 여야를 불문하고 늘 이런 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냐부터 해서 자객이니 뭐니 매일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경선 치러가지고 들어간 국회의원이 또 의정활동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가 제 늘 고민이고 저는 이번에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국민 눈높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민심동행 정당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말씀을 지금의 이런 그 경선의 후유증 말고 이걸 당내에서 어떻게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이상이냐 현실이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그런 정치 개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 총선은 뭐 어쩔 수 없고 다 공천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오늘 창당 대회를 했는데요. 조국 신당의 여파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의 아무래도 저는 좀 확장면에 있어서 이걸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켠에서 보면 지난번 총선 때 그러니까 매운맛 민주당 정도의 어떤 포션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좌쪽으로 이제 좀 위치를 하면서 열린 민주당 그때 이제 3석 정도인가를 아마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더 선명하게 검찰 개혁 물론 아젠다가 민주당 아젠다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검찰만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 민주당한테 다시 너무 이렇게 되니까 이념 전쟁하고 백년적 논쟁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를 정확하게 신경 쓰고 아젠다를 다양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당으로 항공모함을 보여드려야 되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만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은 뭐 조국 이 만들어지는 이 당에서 저는 지역구는 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비례대표에서 이제 내게 될 텐데 그런 지점에서 민주당 전체가 사실상 그 매운맛 민주당을 또 품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총선에서의 역할과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매운맛 생각인데. 민주당. 신 변호사님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사실은 참 민주당이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대가 고착화돼 있잖아요. 근데도 제1야당이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변화와 성찰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저 그거부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시작을 해야 민주당도 이번 총선이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길이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요. 조국 신당이 나오면은 저는 실익은 없는데 리스크만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열린민주당 사례는 위성정당 효과로 자매정당 비슷하게 기능한 것도 있고요.
잃었고요. 민주당하고 이제 팀을 이제 넓게는 팀을 잃었고 나중에는 어쨌든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팀이란 인식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네. 지금은 보십시오. 조국 신당이 나오면 중도에서는 뭐 민주당이 어디 설명하든 말든 선을 긋든 말든 국민이 인식하기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민주당과 계열이? 진보 진영은 정신을 못 차렸고 저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네. 상징적 인물이고 또 하나는 비례정당 만들면요. 네. 조국 신당 나오고 지금 새진보 무슨 그 용해인 의원이 하는 데가 있고 또 비례의성 정당 민주당이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국민들께는 그거는 한 팀으로 이제 협상 중이에요. 그 협상 중이고 비판의 지점이고 거기다가 뭐 또 정권 퇴진 당도 뭐 지금 있다고 하고 만든다고 하고 송영길 신당. 네. 뭐 검찰 해체당인가 뭐 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더 매운맛들이 캡사이신 나오고 무슨 맛 나오고 뭐 엄청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국 신당이 과거처럼 열린민주당 사례를 생각하고 나오면 이게 또 오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실리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중도에 있는 국민들께는 오히려 염증만 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걸 네. 지금 본인의 2년 실형이 지금 항소심에서 나왔는데 네. 대법원 결정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대법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근데 이거 금방 나오죠. 이건 한 두세 달 안에 나오는 거고 상고심 뭐 오래 볼 것도 없고 사실심이 끝났거든요. 네. 바뀔 가능성 거의 0.1%입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본인이 의석을 얻는다 한들 본인은 그 지금 2년형 실형이 확정되면요. 네.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배지가 날아가요. 근데 뭐더러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열이 그건 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지금 그걸 갖고 있어요. 국민을 믿고 국민들이 해결하게 놔둬야지 본인이 나와서 하는 순간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히려 심판 열의를 더 네. 꺾어버린다.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구나. 네. 아 징역 2년 나왔는데도 저 불복하는구나. 사법투쟁을 정치투쟁화서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비판이 엄청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선거에, 열내다가 중도표심에.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 열내다가. 결국에는 중도표심이 민주당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정권 거죠.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조국 장관의 그 창당 소식을 듣고 아직 정신 못 차렸다 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저는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는 못 가겠지만 다 뭐 투표를 안 하러 가든 아니면 네. 다른 당을 찍겠죠. 예, 그러면 개혁신당은 뭐 개혁신당의 어부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개혁신당이. 그 비례에서는 그건 예, 모르죠. 예. 그리고 민심동행도 당을 만들면 또 민심동행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님께는 이거 정말 제가 진정성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나와요. 근데 진짜 엄마는 솔로몬 왕이 이거 가짜 엄마한테 준다고 애를 반으로 가른다고 하니까 네. 차라리 가짜 엄마 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짜 엄마는 애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갔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응징을 정말 원하신다면은 정말 숙고해야 된다. 네. 진짜 엄마의 마음이 뭘까를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민주당으로서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팩트 차원에서는 네. 실제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또 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론 정도 만들고 그거 막으면 창당 방해죄가 돼서 막지도 못해. 막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창당방해죄. 무서워요, 창당 방해. 네. 이 현실이 이제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연대할 수도 없고요. 자매 정당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돼.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박홍근 뭐 이 통합 정당 이제 추진 단장이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선을 걷는 좀 잘한 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항공모함이 이쪽 이슈로만 빨려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네. 오히려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들을 민주당이 잃어버리는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뭐 연대를 하거나 혹은 같이 힘을 합치거나 뭐 통합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논의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 네. 네, 가능하지도 않다. 아니 그러니까 여의도 한쪽이가 또 얼마나 바빠지겠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 나오기를 지금 계속 매일 거의 기도하는 심정일 거예요. 나오면 이제 그걸로 또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생기니까.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열린 창당 대회에서 영입인재위원장을 이제 맡았는데 국민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사람, 뭐 그런 좋은 분들을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의 발목 잡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동학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에 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아시는 거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움직이는 거고 그 포석 속에서 결국엔 그 지점으로 가야 몇 퍼센트 혹은 몇십만 명 뭐 이런 몇백만 명 뭐 이런 표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분명하게 소구할 만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입되는 인사의 면면을 보게 되면 결국 그런 인사들이 또 배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고 그 비례대표 과정 속에서 그 인물들로 이 당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보들로 좀 민주당 보여요.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통합형 비례정당, 여기는 이제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까지 다 포괄을 하는 건데요. 이런 정당과 조국 신당이 있을 때 비례를 찍어야 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민주당은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당원이 200만이 넘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사실상 이 하나의 이 당 안에 사실상 한 4-5개의 정당이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개파 혹은 뭐 이렇게 정파 혹은 정책적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맨 왼쪽에 있으신 분들은 민주당에 투표하기보다는 이쪽에 투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통합형 비례정당보다 조국 신당에 표를 줄 그냥 가능성이 한국모함이기 높다.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한국모함이 그렇게 확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열린민주당이랑 통합을 할 때도 사실상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은 민주당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단일된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총선은 다시 단일대우를 만들지 않고 분명하게 이제 개별적으로 또 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창준위에서 오늘 창준이네요. 창당대회가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건데 원내 3당이 되겠다. 진보 성향이 분명한 원내 3당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민주당의 더 왼쪽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핵심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진보 표심, 중도 표심, 보수 표심 이렇게 나뉘는데 중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중도가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줄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두 분 이름을 인구로 바꾸고 싶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신인구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도 사실은 쓰레기 문제, 기후 문제, 인구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관심들은 많아요. 사실 이번에 사과값이 이렇게 폭등한 것도 기후재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황이 매우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사과 한 알 10,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선거에서 이런 것도 이슈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늘상 답답하실 것 같긴 합니다. 답답하죠. 왜냐하면 실제 이제 지금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5년 뒤에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10년 뒤에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거를 그나마 국가적 집단이 그거를 쳐다봐야만 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정치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현실을 다루고요. 법원이나 이제 사법 이런 데는 과거를 자꾸 캐내가지고 이제 처벌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기능은 정치에 있어요. 그래서 정당들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지금 미리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이거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맡고 있는 국민들이 맡고 있는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점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에요. 지금 당장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자체가 저는 자기 임기 4년만 보거나 혹은 오늘만 보고 오늘 휘발될 얘기들을 주구장창 이렇게 해버리고 이걸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래를 좀 보자. 자기 임기뿐만 아니라 30년을 내다보고 정치 의제화하고 그 의제를 국회에서 치열하게 밤새 토론하고. 근데 초고령화 문제도요. 이 인구 문제는 이미 다 20년 전에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것이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우선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되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도 뛰어든 것이고 저는 그것이 국민들 마음에 지금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두들기다 보면 그 문제를 언젠가는 제가 이 국회의원이 돼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 시기는 정말 절박합니다. 예, 저는 뭐 방송에서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민심동행 지금 창준이거든요. 저희가 뭐 창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2월 말이면 이제 결정이 나는데 저는 창당을 하면은 당명은 미리 전놨었어요. 그래서 민심동행 제가 365라고 해서 이 36.5도 그러니까 정치의 온도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였는데 이 365가 가지고 있는 인구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로드맵과 의제들을 이 안에 다 숫자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제는 뭐 체념을 넘어서서 이제 절반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근데 그 책임이 지금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건데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늘상 싸움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성별 갈등, 뭐 직역 갈등 많은데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모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고 대신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오히려 갈등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오히려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신 싸우는 사람들만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대신이라는 것도 정말 목소리를 정말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을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에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피해는 특히 우리 미래 세대 또 약자들이 다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오죽 저는 들어갈 당이 없으면 나와서 좀 당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정이고 저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이 정치 얘기를 한번 끝까지 가볼 의지를 갖고 생각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를 해오셨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시고 좀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 길에 좀 함께 가면서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은 최소 30년은 좀 내다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뭐 초밥을 먹었니 샴푸를 어떤 걸 썼니 그러니까 좀 유치하죠. 예, 명구스러워요. 예, 이런 수준으로의 정치의 수준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느 지경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해서 저희가 사실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담론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동접이 떨어진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언론들이 정책 이슈를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담론의 질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막 이런 정쟁적인 이슈에 서로 막 골몰하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편갈라서 싸우고 그렇지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아주 매우 공허한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사실은 보수 정치의 기본적인 담론이어야 되는데 요새 보수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하다. 그렇지만 취재 편의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또 길을 만들면 또 새로운 방향과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니 옹진에서 오셨죠? 네, 영종도에서 왔습니다. 영종도에서. 네, 또 영종도 가야 영종도로 또 가셔요. 아유, 예. 너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책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도 잘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